서로 떠니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니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숨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내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라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을 보내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라 네, 안녕하세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엘리엇은 1922년 황무지라는 글을 통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월은 사실 살아있는 우리들의 근접한 기억에서도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제주 4.3 사건, 4.19 혁명, 4.16 세월호 참사 등 유난히 4월에 쓰러져간 생명이 참 많죠. 그러한 4월이 잔인한 달이라면 5월은 우리에게 비극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가운데서 집권 세력에 대항한 최초의 무장 항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비극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뒤집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태블릿을 앞에 두고 컴퓨터, 핸드폰을 앞에 두고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은 이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한국 교육 커뮤니티 KGC의 멤버 김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서원기 회장님을 모시고요. 한국 민주화 운동과 5.18이라는 제목 아래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서원기 회장님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원기 회장님은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이십니다. 많은 활동 경력이 있으시지만 최근의 활동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은 19기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협의회장님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중투사,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 운영위원이시고요. 또한 동북아 운명 공동체 연대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정 자유당, 그리고 미원의 사유구 학생혁명에 관해서, 그리고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 유신 쿠데타와 긴급조치, 그리고 북마항쟁과 12.6 그리고 12.12, 서울의 봄, 5.17 비상, 계엄 확대와 5.18 그리고 미국에 관해서도요. 그리고 5.18 이후 87년 6월 29일까지, 그리고 통일운동에 대한 소주제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고요. 저희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를 연대한 단체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미주문지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주니어 평통, 사람 사는 세상 오타와,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 세시동,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애틀 늘 푸른 연대, 우리는 해외 독립군, 호주 한인 교육문화센터 KCC, NC 진실희망연대입니다. 이제 강연자 서원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오디오 켜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 서원기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사실 그 초청 측에서 5.18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저기 5.18 강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상에 대해서 알려져 있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5.18 자체가 역사에서 갑자기 솟아나온 게 아니고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한국 그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이고, 또 이게 앞으로 끝난 게 아니고 5.18은 계속돼 가지고 평화통일로 완결돼야 될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제목을 갖다가 한국 민주화 운동가 5.18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의를 요청받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 민주화운동의 많은 기록들이 참 잘못되어 있었다. 그 당시 그 암흑과 같은 독재시대에서 실제로 그 정식 기록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기록되지 않고 없어진 것도 많고, 존재했던 알려진 사건들도 그 배후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기록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저가 관련된 사건조차도 왜곡된 기록이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저 기억과 그 당시에 제 느낌들, 제 가슴으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진 저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피카소가 그린 한국의 삭살이라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이 들어오고 미군정과 이승만 초기 정권 때 수많은 이 민간인 학살이 있었죠. 그 민간인 학살들을 갖다가 그 세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고, 그 보도를 본 피카소가 아마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일본의 어떤 해설자는 이 그림이 한국에서는 그전에는 소개를 못했거든요.
피카소 자체가 속이기 힘들었습니다. 요 그림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 7, 80년대에 저기 일본에서 들어온 서적 통해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일본 서적에는 이 그림을 갖다가 그 미군의 학살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피카소 본인은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저기 미군 정신에 이게 그 한국 역사 이게 이 그림 여러분 아십니까? 50년에 시작되고 54년까지 진행된 소위 그 메카시즘 선풍 때 나온 그림입니다. 메카시즘을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반대자들을 미국에서 자기들 반대자들을 무조건 빨갱이로 모는 겁니다. 이게 그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메카시는 그 당시 그 미국 상원의원이었는데 미국 국무성,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죠. 미국 국무성에도 200몇 명의 그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문학의 뭐 다방면으로 그 메카시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 뒤에 훗날 대통령이 된 레이건 사실 레이건 영화 배우 시절 때 배우로서는 인류 배우가 아니었죠. 한 3류 배우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이건이 정치적으로 부각된 게 이 메카시즘 선풍 때 영화계에서 빨갱이를 가리는 감별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부인 낸시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빨갱이로 몰렸었는데 레이건이 구해주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메카시즘을 갖다가 얘기를 하냐 하면 미국에서의 메카시즘은 50년에서 끝나가지고 54년에 시작해서 54년에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메카시즘은 해방과 동시에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게 한국판 메카시즘입니다. 이 한국판 메카시즘이 왜 생겼느냐? 그 미군이 그 한국에 들어온 게 실제로 그 얄타 회담에서 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무장해제를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무장해제하고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무장하는 걸로 얄타 회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무장해제를 위해서 들어온 미군이 점령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나왔던 포고령이라든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미군 하지 중장, 한국 쪽 한국 주둔 총사령관 하지 중장, 그다음에 동아시아 총책임자였던 그 메가더 장군. 이 사람들의 포고령과 성명서들 보면 그 당시 그 조선 한국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시켜준 게 해방자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그 점령군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포고령 가운데 일본 지배 체제를 구제대로 유지하라는 포고령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 왕이 그 항복하고 난 뒤에 아마 그 일본 조선 총독에 의해서 조선 총독과 그 당시 그 우리 그 여운행 선생을 불러가지고 아마 그 건국 준비를 만들어라. 자기들 물을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본인의 행화적인 철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남쪽에서 많은 자든 우든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작업을 했답니다. 그 시기에 미국 군대에서는 일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관료, 식민지 경찰, 식민지 군인을 하면서 아주 그 제국주의자에게 충성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대로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고용해. 실제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경찰이 그대로 코리아 해방된 한국 경찰이 되고 일본 군인이 그대로 해방된 그 한국의 군인이 되고 일본 관료가 그대로 되고 일본 판사가 한국 판사가 되고 일본 검사가 한국 검사가 되고 이 실제로 그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항일 투사들이 귀국하고 하면서 그 친일 문제를 제기하니까 친일 분자들이 친일도 아니죠. 단순 친일이 아니고 일본은 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일은 그래도 조금 살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은 친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봅니다. 아니 일본인과 똑같이 봅니다. 이 양반들이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자기들 반대자를 빨갱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한국판 메카시 훨씬 앞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이 반민특위, 그 친일 청산위에서 반민특위를 만들어도 반민특위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공격하고, 조금 반대하면 빨갱이고, 이게 그 실제로 군정부터 자유당까지 계속 물러나갑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그 제주 사상권도 엄청난 학살 사건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특히 이 보도연맹은 그 빨갱이든 아니든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그 보도연맹 노무현 대통령의 전 장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께서 아마 보도연맹 사건 때 걸려가지고 학살된 죽음을 당한 그 관계인데, 이 보도연맹은 뭐냐 하면 물론 안에 공산주의자도 있었겠지만 중립인사까지 다양하게 농민작업을 했던 사람, 뭐 노동작업을 했던 사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은 전부 보도연맹에 묶어가지고 교화 대상을 묶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 보도연맹 관련 학살 사건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냥 심지어는 나중에 사진 한 면 나오겠지만, 사진 한 면 보도연맹 사진 사건 사진 한 면 보여주시죠. 미군이 찍은 사진이 있죠. 그 뒤인가 앞인가? 아마 좀 있으면 보겠지만,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이게 보도연맹들 소집해가지고 또 교육하러 교육한다고 불러내가지고 이 땅을 파괴하고 그 땅 속에서 총살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미군 장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저기 사진 하면은 제 얘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진 돌려주세요. 제가 일일이 지적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해방 후에 아마 군정 때 최초의 메카시즘 시작된 게 아마 반탁운동입니다. 당시 45년도 12월에 아마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아마 미국, 소련, 영국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게 한반도, 조선반도, 한반도를 갖다가 3개국 신탁 통치하자. 4개국. 그러니까 그 당시 베를린이 초기에 신탁 통치했죠. 나라들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5년 내에 자주민족 국가로 만들어주자. 이게 신탁 통치 아니었습니다.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이 반탁운동과 찬탁운동이 멸렬해 버려집니다. 제일 처음에 이 신탁 통치안은 미국이 제안한 것입니다. 근데 해방 후 정국을 보니까 그것보다 독립하는 것보다 미국이 자기 밑에 넣는 게 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익들이 둘러서가지고 반탁운동을 치열하게 전제했죠. 대표적인 게 우리 당시 반탁운동 대표자가 학교 중에는 반탁 전국 총학생연맹 회장을 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한 이철성, 한동안 야당 지도자였죠. 이철성은 그 당시 고대 역도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내 깡패 두목이었죠. 그러니까 우익 깡패들. 그다음에 김두한. 김두한은 잘 아시죠? 그 당시 우익 깡패 대표적 하나였죠. 요 두 사람이 아마 그 당시 참탁운동의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물론 반탁운동은 그 외에 반탁운동 중에 참탁운동 중에는 아마 그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을 했던 개훈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개훈재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당시에 들어가서 고문 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갖다가 아주 건강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지만은 개훈재 선생이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된 이희호 여사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개훈재 선생은 한국에서 계속 고생하시고 이희호 여사는 미국 유학 갔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늦게나 결혼해가지고 대통령 분이 되셨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참 김두한도 재미있는 인물이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근거는 자기 구술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김자진 장군이 숲에 도망치다가 그 당시 어머니가 기생을 했는데 기생집으로 숨어 있대.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또 갔는데 그때 임신했는데 자기가 난 애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김두한이가 일제시부터 그 감옥 건달 생활 깡패 두목을 하면서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나 신하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반탁 운동이 한국판 메카시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북쪽에서 이 친일파 청산을 시작하면서 많은 친일파들이 남쪽으로 기금속 싸들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50년 전에 월남하는 사람 대부분 친일파라고 보면 됩니다. 친일 지주들. 그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개신교로서는 그 영락교회. 그 당시 영락교회는 평양에서 오는 그 한경지 목사님이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이 또 그 당시 이 보수 극우 세력이 경찰과 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그 폭력을 휘두르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평소 안 느끼는 걸 지적하고 전부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승만과 그 당시에 또 군정 시대에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있었고 여운행 암살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 암살당했죠. 그 암살자들은 대부분이 그 남한 단정을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이 합백 연합 정부 수립을 하자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김구 선생은 그래서 자기가 3파선을 베고 죽겠다, 단독 정부 수립하더니 3파선을 베고 죽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김구 선생은 북쪽 가가지고도 가서 그 김일성하고 면담해가지고 연합정부 수립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소위 이 암살당하죠. 아직도 암더위의 배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추측건데 추측으로는 그 당시 이제 방첩대 김창룡 방첩대냐 아니면 미군 직접 지시한 거냐. 어쨌든 암더위는 암살하고 난 뒤에도 그 자유당 때까지 엄청난 북의 영향을 누리거든요. 공화당까지도. 암더위는 김구 선생 암살하고 난 뒤에도 원중과 어디에서 군납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사업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이 4.19 지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잘하면 알아두세요. 4.19 지나면서 아마 암더위 찾기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찾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했고 평생을 갖다가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잡혔다가 또 탈출하고 하는. 근데 잡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한국 한국 정부가 아니고 김구 선생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안두희 범인 새끼들. 근데 안두희는 죽을 때까지도 배후에 대해서 입을 안 열고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시대 때 대표적인 게 메카시즘 피해의 대표자로 조봉암 씨의 사법살인이 있습니다.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농림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요분이 3대 대통령 선거 때인가 그때 대통령 출마했었는데 그때 야당 후보 민주당 신민당 후보로는 신익희 씨가 신익희 씨 공천을 받았는데 신익희 선생이 유세 중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조봉암 선생은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의 30%를 받았어요. 근데 조봉암 씨는 평화통일, 그 다음에 이승만이는 북진통일 얘기할 때 평화통일, 그 다음에 중립화 이런 건 논제를 내고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위협이 되니까 조봉암 자체도 또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법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당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법부, 검찰 다 일본 검찰, 일본 사법부 그대로 전부 다 연결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 일본의 지배 통치 부분들이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 반공을 강화하는데, 반공 메카시즘을 강화하는데, 한국 지금 화면이 그 조봉암 선생의 그 재판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이 많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강의 전체 다 해도 부족하니까 한국 전쟁 부분 생략하고 전체 흐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반공을 국지로 한 나라가 있습니까? 국지라는 건 나라의 목표, 나라의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체면상 없어서만 그 당시에 자유당 이승, 자유당 5.16부터 그랬죠. 반공을 국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이승의 반공보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기본이 뭡니까? 사상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 국가보안법이 남아, 반공법 이름을 바꾼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고 그 보수 언론의 그 집요한 공격이 보수 언론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실제로 우리가 그 민족 수련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 이승만 정권이 뭡니까? 결국 그 친일 세력에 친일 관료들하고 결합한 세력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어떤 사람들은 그 항일투사 아니냐? 예, 초기에 항일운동을 했었죠. 이승만이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됐었죠.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초기에 대통령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외교론을, 외교 해방론을,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사시면서 그 명함에다가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찍어가지고 돌려버린 거예요. 미국 상하위원들 만나면. 그래서 사후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냥 필요하니까 그럼 해주지 뭐. 이래가지고 된 게 그 대통령이 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워낙 그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한다면서 많은 그 지원 자금하고 한인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모금을 갖다 빼돌리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승만이를 탄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분은 그나마 그에 관한 해방 등록사 인식이나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남쪽에 왜 유명해졌느냐? 43년부터인가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참전을 하면서 그 미국의 소리, 지금도 계속되어 있죠. 미국의 소리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소리를 OSS, 즉 미국 정보기관에서 미국의 소리를 갖다가 총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이가 미국의 소리에 한국인 아나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마이크가 되고 저는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외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남쪽에 아주 그 유명해진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근데 이승만, 여러분들은 이승만이 목소리를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녹음해놓은 게 들어보면 이승만이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미국 사람 얘기하느냐?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그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건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 미국 사람이 하는 한국어예요. 지금은 아마 혹시 그 기회 되면 이승만 연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어도 거의 잃어버렸고 한국어 발음하는 투 자체가 미국인이 한국어 빼앗아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국내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김구는 이겨야 되겠고 국내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친일하더라고. 친일 세력, 일본 관료, 일본 경찰 등을 갖다 손을 잡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수립하고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승만 주변 세력들이 자기들 생존과 그걸 위해서 메카시즘, 반공 분위기 이랬죠. 그 당시 반공은 하나의 공포였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어른들, 제 부친들 들으면 반공이 진짜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있었는데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냥 공포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 방공 전체 그 메카시즘이 한국 전체를 갖다가 몰고 갔습니다. 이게 나중 광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4.19 4월혁명, 4월혁명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4월혁명이 일어났죠.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뭐 이승만 정권 해결한 일이 말해졌지만 생략하고 넘어갔죠. 4월혁명이 벌어지고, 4월혁명은 그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학생이 권력을 무너뜨린 게 4월혁명입니다. 이 4월혁명 이후에 전 세계 학생운동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60년대 일본의 그 많은 학생운동, 나중에 그 다음에 그 프랑스 6월 학생혁명이 유명하죠. 6월 운동. 이 전부 다 보면 어쩌면 4.19 우리나라 4.19가 시작입니다. 학생이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권력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또 한계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권력 담당세리가 아니거든요. 혁명세력이라고 하면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무너뜨리긴 하고 권력을 잡을 세력이 아닙니다. 이게 그 4월혁명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권력은 정권 민주당이 가져가고 학생들 의사표시를 갖다가 시위나 이런 행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혁명에서 그 당시 억눌려왔던 그 메카시즘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남북 평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슬로건 사진 보세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 학생들한테 남쪽으로 와라, 우리가 북쪽으로 갈게,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거 지금도 얼마나 좋은 고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 4월혁명 이후의 풍경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민주당 정권은 그래도 불과 1년도 안 된 정권을 잡은 속에서 사실은 경제개발 계획도 박정희가 먼저 잡은 게 아니고 경제개발 계획도 민주당 정권이 수립합니다. 한일회담도 민주당도 계획을 했었는데 미국이 한일회담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아시아 전략소에서 한국과 일본을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해가지고 협상 중이었습니다. 협상인데 보상액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36년 지배의 피해를 먼저 보상하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돈으로 얼마나 보상해야 될 겁니까? 여기에 대한 협상하다가 결국 중단됐어요. 5.16 일어나면서. 5.16 쿠데타가 이제 그 당시 그 혼란을 막는다 해가지고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쿠데타 아마 혁명 공약 5개인가 그 중에 아마 처음 거기 아마 그 반공을 국시한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 반공을 공식한 거예요. 나중에 헌법에 들어가서 반공 국시를 하는 게. 여러분, 어느 나라 헌법에 무엇에 반대한다는 게 헌법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일본 군인세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줄을 이루죠. 박정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군인이 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구 사범을 나온 국민학교 교사였는데 실제로 그 당시 일제 국민학교 교사도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출석이 불타다 보니까 이걸 만족 못하겠다. 일본 군인이 되자. 이래가지고 만주 군관학교를 지원하는데 만주 군관학교는 그 당시에 만주국 해가지고 실제로 일본 식민지였죠.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는 만주국 관리에 있는 만주 간동군, 일본 간동군의 장교들 길러낸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만주 군관학교 2년제였는데 아주 성적이 우수하거나 충성심이 많은 사람들 일본 육사로 또 2년 동안 유학을 보내죠. 박정희는 사실 교사생활 하다가 만주공원학 지원을 하니까 나이가 초과했습니다. 그 나이를 초과한 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헬서
일본 천황에 충성한 혈서는 유명하죠. 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 특별 그 배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계속 충성심과 성적이 인정받아가지고 일본 육사까지도 편입된. 그 당시 그 실제로 그 일본 거기 일본 신사에 묻혀도 전혀 그 이상할 게 없는. 저 일본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은 일본 신사라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대통령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반공 전략도 그 공산당 전략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 형 가운데 셋째 형 박상희는 그 당시 남동 당원으로서 진보적 운동하죠. 그러다가 대구 폭동 때 그 경찰에 총 맞아 죽었고, 그 박상희의 그 사위가 김종필입니다. 근데 박상희가 실제로 박정희를 많이 챙겨 줬었거든요. 셋째 형으로서. 그래서 그 황태성 감첩 사건도 거기서 벌어집니다. 5.16 일어나자마자 북쪽에서는 볼 때 그 황태성이가 이거 부청이야 이거. 내 친구 동생이고 내가 어릴 때 맡겨줬어. 이래가지고 특사를 내려온 게 황태성인데, 요 특사를 또 간첩으로 미국에서 의심받아봐가지고 황태성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또 참 상행시키죠. 이 박정희가 5.16 일어나고 난 뒤에 맨 처음 간 데가 일본입니다. 물론 그 미국을 가는 길에 들른 게 일본인데, 일본에 들르자마자 그 당시 그 일본에 있던 만주 감동문 시절에 그 상사들 만나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일본 그 당시 그 막 감동문 출신의 그 상사들, 이 만주국 출신의 그 일본인들이 일본 정계를 줄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얼마 전까지 아베 장인 이시인가 하는 양반이 대표적인 만주 출신입니다. 물론 박정희를 아주 아끼는 사람이죠. 만주에 있습니다. 이런 능능해가지고 이 박정희 인맥 잔재는 그 만주 인맥으로 통해가지고 일본 정계 깊숙이 있던 겁니다. 그 박정희로서는 실제로 한일회담을 해야 되죠. 3억불도 6.3 사태, 아까 그 플랭카드 보기 민족적 민주주의 6.3인데 한일회담 군력 외교 반대 운동입니다.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죠. 근데 이 부분들 전부 4.19를 통해서 아마 길러진 학생 세력들이거든요. 네. 결국 오늘날 한일 문제가 어긋난 시작은 박정희의 소위 한일회담 문제입니다. 그 군력 외교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3억 불을 그것도 그 보상금이 아니고 축하금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자기 부하 다루는 식이에요. 박정희 축하할게. 이 3억 불 하기 보기 전까지 엄청난 정치 자금이 다른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북쪽하고 뭔가 하려고 그 외교 수립하려고 애쓸 때 북한이 요구한 부분은 이거는 3억 불은 돈도 아니다. 30년 배상금만 계산이 엄청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 돈 안 주면 일본은 수교 못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박정희가 친일을 더 강화하고, 이승만 때는 일본 관료 출신과 일본 관료 출신과 일본 경찰 출신, 일본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자기 주축 세력이었다면, 박정희 때부터는 일본 만주 군관학교 군인들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주축 세력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방공법이라는 법 아래 온갖 그냥 빨갱이 노름이 벌어졌죠. 박정희 때 그 유명했던 막걸리하고 방법이 사건이 있습니다. 김씨하고 박씨하고 술 먹고 말다툼하다가 김씨가 난지 박씨가 난지 하다가 박씨가 우리는 박정희 아니냐 이러니까 김씨가 생각하다 안 되겠거든. 이기보려고 우리는 김일성이었다 했답니다. 그 말이 때문에 방공법으로 잡혀가 징역 2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이 메커니즘이 있었던 겁니다. 유신과 긴급조치 쪽으로 화면을 갖다가 옮겨주십시오. 요거는 강주 그건데, 강주 사진 같은데, 이 사진. 어쨌든 이건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정희 때 삼성기원이 있었고, 이 헌법에서 자기 정권자가 삼성기원이 있었고, 삼성기원 과정에서 온갖 쇼가 나왔죠. 삼성기원이 있었고, 삼성기원 과정에 재밌는 일화가, 실제로 그 김종필과 가까운 사람들은 삼성기원 안 했으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화당의 사인방들이 그에 대한 작업들을 했는데, 박정희가 얼마나 웃었냐 하면, 그 당시 공화당의 실세 가운데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자죠. 김성곤 씨. 김성곤 국회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자 국회 공화당 사인, 박정희 정당이 공화당인데 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요 3회 김성곤 오치성이 몇 사람인데, 김성곤이는 국정 그 당시 중앙정보부였죠. 남산에 끌고 가가지고 그 양반이 상징하는 게 코스염입니다. 코스염 사진 화면 자료 줬는데 있는지 모르겠어. 코스염인데 그 코스염을 일일이 뽑아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 집권 여당의 거물에다가 쌍용그룹 회장인데 코스염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망친다했어요. 안기부 중앙정보부 나오자마자 정기 은퇴를 냈고, 그때 오치성이라고 그 양반도 공화당 사인방이 한 명인데, 이 양반은 평생을 갖다가 당해가지고 불구를 살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 한국 야당 쪽에서, 보수 야당 쪽에서 문재인 독재 주장할 때, 야 진짜 그 사람 독재를 뭔 건지 모르는 모양이네. 박정희, 그래서 저는 그때 오히려 페이스북에다가, 야 그러지 말고 독재 체험관 하나 만들자.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막걸리 가다 묶어다 잡혀가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공화당 집권 여당 실세들도 안기부가 쭉 터지고, 그 당시 진짜 독재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까? 국회가 어디였어요? 국회의원도 들어가가지고 쪽 패부는 게. 그게 박정희와 유신시대였습니다. 물론 전명까지 하지만. 그래서 삼성기원을 하고, 근데 삼성기원 깨하고, 삼성기원 하고, 3대 대통령이 되죠. 세 번째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7.4 남북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유신 전이죠. 유신 직전에 7.4 공동성명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로 남북이 분남 후에 처음으로 만난 게 7.4 공동성명입니다. 이 7.4 공동성명이 이우락이가 몰래 평양을 가가지고 회담하고 남쪽 내려가지고 갑자기 신문에다 인터뷰하면서 내 평양 갔다 왔다 왔는 이우락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인데 기자회견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이 민족 대단결, 외세 배경, 민족 3대 원칙이 있는데, 이 3대 원칙은 지금도 남북 관계 그 뒤에 DJ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쭉 했지만은, 3대 민족사, 이 원칙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우리 DJ가 정한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통일이 되면 통일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주도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박정희와 김일성이 맺은 7.4 공동성명은 미국 배제예요. 모든 외세를 배제하는.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더 낫지만 한편으로서는 일종의 유지되기 힘든 조약이었죠.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박정희는 현실성이 없는 7.4 공동성명을 만들면서 7.4 공동성명 이후로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남북 평화를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쪽이 완전히 그냥 당겨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도 아니고, 유신헌법은 갑자기 그냥 비상계념이 내려져 가지고
군인들이 국회에 둘러싸고 군인들 국회에 못 나오게 하고 중요 어떤 사람은 체포하고 하면서 비상계엄은 상태 그런 나온 속에서 그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법에 강제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 때 재밌는 게 이 국회 선거에 그때 중구선거구 지역구 2인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유정회라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분의 1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박정희가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신헌법의 중요한 그 다음에 긴급조치라는 게 유신헌법에 제정해가지고 긴급조치가 내려지면 국회 통과도 뭐도 필요 없이 비상계엄령해도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긴급조치는 국회와 관계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째는 게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사실 그 아까 사진 보면 그 고대 휴교령 있죠. 그게 긴급조치 7호입니다. 그 기사하고 이게 이 긴급조치 7호인데 제가 이 75년도 4월 8일에 선고된 게 긴급조치 7호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였어요. 긴급조치 7호에서 군인이 고대를 장악하고 한 50여 명 정도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조사하고 구류시키고 제적을 시켜요. 그 중에 1학년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학년 4명 중에 포함된 1명이었습니다. 포함되죠. 실제로 긴급조치 기호가 긴급조치 역사 가운데 한 학교로 대상으로 한 거는 이 7호가 유일합니다. 다른 긴급조치는 1호가 나오고 긴급조치는 긴급조치로 해제하거든요. 그 1호 나오고 2호는 1호를 해제하고 3호가 나오고 4호는 3호를 해제하는데 긴급조치 7호가 나오고 한 학교를 상대한 긴급 7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7호 때문에 한동안 그 고대 제 동기들은 그때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은 동기들은 실제로 상당한 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가운데 자꾸 문학 활동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호는 7호를 해제하고 긴급조치 9호는 그 1호부터 7까지는 기간이 있고 일시적이었는데 9호가 되면 9호 끝까지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긴급조치 9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제적당하고 구류받고 나와가지고 그때 같이 제적당한 사람 가운데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서른 의원도 있고 꽤 됩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하는 하다 지금 안 하는 문학진 의원도 뭐 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군대를 간 것도 신청할 수 없이 강제 진입돼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신청서 처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건 얘기 지나가요. 왜냐면 사실 이 한 단원 자체가 하루 강의라도 부족할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 안 된 상태 얘기하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했었고 75, 그 다음에 75년도 긴급조치 9호가 떨어지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없어져요. 학생이 없어지고 학도 허국단으로 개편됩니다. 그게 80년 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회장이 학토국단 사단장이 되고 문과대장은 연대급 연대장이 됩니다. 문과대 회장은 단과대 회장은 연대장이 되고 완전 학교가 군체제로 바뀝니다. 이 학토국단 사단장들은 선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중앙정보부, 그 당시 이름이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부가 내정하는 겁니다. 누구시기라 판결식이고. 제 에피소드 하나 말게요. 제가 1학년 때 제적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제적 당할 때 교수들이 몇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상엽 총장, 그 당시 고대 총장 김상엽 총장이었는데, 김상엽 총장은 자기 이름으로 학생 재직 못 시킨다 해가지고 사표를 냈고, 그 당시 문과대 문과대 학장하던 그 성백성 교수님만 계시는데, 이분은 1학년을 왜 제재시키노?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과 교수였거든요. 서원기 제책을 못 시키겠다 해가지고 문과대 학장을 자기는 도장 못 찍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군대 제장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당시 학도국단 사단장 양기부가 내정한 국정, 그 당시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 내정한 학도국단 사단장 출신들이 정치 선거할 때는 이력을 갖다 학생회장을 둔갑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요 둔갑시킨 사람은 뭐 여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경력을 갖다 상기시키면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쨌든 체제가 됩니다. 실제로 박정희 시대 75년, 그러니까 학도국도 이전의 학생회 회장이라 해도 학생운동은 학생회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운동 출신에. 그 당시 학생회장 선거가 하나의 정치의 촉구서판이었습니다. 고대 학생회장 하려면 뭐 집 한 채 팔아야 된다. 그 정치 지망은 집합제였죠. 근데 나중에 그 양반도 나서는 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나서니까 학생회장이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나서가지고 얼굴 마담 되고 갔지. 실제 그 양반들이 의지에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가 있으면서 그 이후는 긴급조치 9호 시대엔 학생 데모가 시위가 대량은 많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 하는 게 유물 뿌리고 그 다음에 페인터로 구호 써내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백골단 경찰들이 학교에 계속 상주하는 상태였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통일방직 노조부터 노조 사진 한번, 전태일 사진부터, 전태일 선생, 지금 전태일 선생과 이소선 어머니 사진 좀 하면 잘 올려주세요. 제가 전태일 선생을, 전태일 열사를 소개하는 건 70년에 청계노조, 우리 전태일 열사가 분신 자살합니다. 이게 젊은 분이 전태일, 그 당시 20대 초반일 거야. 전태일상 일기장인데, 청계 피복 노조, 피복 공장 노조 재단사로 있으면서 노동운동하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부신장사를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가운데 일기장 내용 보면 하루 노동을 12시간 이내로 해달라. 여러분, 그 당시 이게 박정희 정권 우리나라 노동자 실태를 얘기합니다. 12시간 이내 노동이 요구사항일 정도로. 그래서 분신자살하면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이게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들어가고 노동하게 된 계기가 전태일 전태일 역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소선 어머니라고. 이제 맨 처음에 사진 안고 있는 사진이 전태일 열사 돌아가실 때 어머니 사진 얼마나 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양반이 자기 아들의 뜻을, 유언을 남긴 게 어머니 내 뜻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게 해달라. 자기 아들의 뜻을 이어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받고 노동이 탄압되는 모든 장소에서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저하고도 인연이 아주 깊은데 그건 나중에 서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소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인연은. 그 다음에 통일방직 노조 보여주십시오.
통일방직 노조가 78년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똥물 부쩍 사고 유명했죠. 그 노조가 그 파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보고 있는 데서 관리자들이 깡패 관리자들이 관리자 동안 깡패들이 있죠. 똥물을 노동자의 옷에 뿌린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반나체 시위 사진이죠. 경찰이 폭력이 싫고 뭐 굿하고 하니까 그냥 심지어는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가지고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시위를 한 게 통일방직. 이 통일방직 노조가 그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 노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YH 노조. 이 YH 노조는 이것도 공제사입니다. 그 기숙사에서 그 농성을 하다가 기숙사 정지를 끊고 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신민당 당사, 그다음 신민당 총재가 다행히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냥 일제성이 하다가 김영삼이 신민당 당사 3천인가 4천인가 그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김영삼 그 당시 총재였죠. 김영삼 총재가 자기 보호해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3일만인가 아마 경찰이 국민의 당사를 증거했어요. 몰아내고 있는 과정에 그 김경숙 그 당시 그 노조야 무슨 부장이었을 거야 아마 김경숙 간부가 김경숙 그 열사가 떨어져 죽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밀려서 떨어졌다는 걸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YA 그 김영삼 그 당시 공화당과 박정희는 유신 정권은 김영삼을 갖다가 노동자의 배후다 이렇게 하면서 김영삼 제명 사건이 벌어지죠. 야당 총재를 갖다가 국회의원을 제명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검찰을 법원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불법을 해가지고 그 야당 총재 업무중지 가처분 정결을 합니다. 부마 사태의 원인 가운데 부산 마산에서 벌어진 게 부산과 마산이 김영삼 그 당시 그 총재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 학생들과 그 지지 기반의 그 부분들이 하나의 합세한 거죠. 그래서 그 부마 사태의 계기가 부마 민주항쟁의 계기가 되면서 실제로 그게 계기돼 가지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싸야 됐고 싸고 11.6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노조 부분 그 당시 학생운동이 경찰 학교 진입하면서 대중동원이 힘들 때 그 노동조합들이 하면서 박정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도 있었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6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11.6하고 12.11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은 뭐 이건 워낙 그 자료도 많고 드라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막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2도 생략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서울 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80년도 3월에 그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퇴직당했던 학생운동하다 지지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 대량 재적이 서울대와 고대에 있었거든요. 나머지 대학들은 예를 들어 연대, 성대, 서강대 10명 내외고 고대가 100명 정도, 서울대가 170명인 거였을 건데 아마 나머지 실제로 그 재적 학생들이 복학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 결국 그때는 전두환 그다음 국무총리가 가독이 신행학이었죠. 전두환이는 안기부장과 보안사령관을 겸하고 있었고 실질적 권력이었고 대통령은 얼굴만 하면 내세운 최규하였죠.
그래서 실제 전두환이가 신해나가 속에서 이원 지적 무전이 뭐니 온갖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게 벌어집니다. 전 학교들이. 마찬가지로 이 해직 노동자, 해직 기자들을 복직하라는 주장도 우리가 했어야 됐었고, 학교에서는 먼저 학생의 부활을 시도합니다. 제가 그 당시 저는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대 중심의 설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학생의 부활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 당시 학생의 선거 때 그 직선제 선거는 고대가 유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때 간선제를 받고 고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선제로 나가자. 직선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도군단 체제를 해체하고 직선 학생회를 만들고 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 당시 학생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5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5월 8까지 5월이 중요한데 5월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 5월이 아마 축제 계절입니다. 그 당시 대학교. 그 당시는 학생들이 축제를 중시해 가지고 축제 기간이 되면 학생운동 시위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다가 고대 같은 경우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가 축제 기간이고 5월 2일이 전야제인데 고대 앞에 하는 게 4월 말에 하는 게 숙대가 축제였을 거고 그 뒤부터 계속 그 다음에 고대고 학교도 이어져요. 숙대 축제는 무사히 진행이 끝났고 고대 축제 다음에 아마 성신여대 축제인가 그렇고 아마 했던 그 이대 축제는 5월 말이고 쭉 연결되는데 고대 축제 전야제 때 우리가 전야제 때 벌써 거부해 우리가 학생 축제를 안 하고 축제를 갖다가 전두환 퇴진운동 기간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축제를 준비했던 많은 간부들도 있고 거기에도 연간 학생들이 가는데 어쨌든 축제 거부를 갖다가 하고 축제 기간을 민주화 촉진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선 여사와 인연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20일 갑자기 축제 거부하고 농성과 시위를 좀 채우는데 이게 학생들을 갖다가 참여 학생들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듭니다. 프로그램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추진했던 게 야 그러지 말고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 모셔오자. 이소선 여사를 강사로 초빙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청계피복 노조를 방문해 가지고 이소선 어머니 모시자. 오케이 해가지고 맞춰 해가지고 저 이소선 어머니 따라 만나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야 내 노동자 앞에서 한마디씩 해도 야 학생들한테 학생 지식인들 앞에 특히 내 연설하면 빼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그러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한두 마디 고마워 외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당시 경찰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은밀하게 또 이소선 여사를 모시고 그 당시 고대 체육부장 등치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소선 여사 경호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소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5월 3일날 심야 때문에 심야 농성 때문에 이소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10분만 하셔야 된다 했더만 이 양반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10분이 6시간이 되더라고요. 할 말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나는데 그 뒤에 이소선 여사께서 저만 보면 이소선 어머니 저만 보면 야, 니 때문에 출세했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축제 다른 학교들도 축제들이 전부 다 민주화 운동 기간이 되고 이러면서 서울의 보험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5월 12일 날인가 5월 12일 날 지금도 생각하면 5월 12일 날 밤에 고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서울 지역 각 학생회장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건 학생회장은 아니지만 뭐냐면 거기에서 13, 14, 15일 날 서울역에서 만나자 계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학교 준비 작업을 13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13일부터 실제로 학내 시위를 계속 하다가 15일날 서울역에서 만나자. 그래서 12, 13, 14, 15 농성을 학생들 모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느냐. 그 당시 고대 학생이 12,000명이었어요. 시위 집합하니까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까베로 숫자를 셌거든요, 저희들이. 명단 작성하고 참여자. 12,000 고대생 가운데 10,000명이 모인 시위는 거의 다 모였다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과에 있던 군대 위탁장교까지도 제가 동원했으니까 군대에서 위탁장교 온 사람들한테 야, 너 고대는 이런 데 안 오면 이거 우리 공부 못해?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민주화에 대한 열풍이 어느 정도냐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인데 5월 15일날 서울역 그 직결을 위해서 각 학교를 떠나는데 그 서울대는 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학교에서 치고 나간 게 아니고 막 개별로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하면서 서울역에서 직결하고 했습니다. 이밖에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고대는 무식하게 학교에 포위된 학교를 치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대를 치고 동대문을 거쳐서 치고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고대가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서울역에서 철수하는 결정했더라고. 그게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6시, 7시, 고대가 서울역에 도착한 거는 밤 8시인가 그랬었는데 이미 그 서울역 해군이 결정돼가지고 그 서울역, 유명한 서울역 해군 사건인데 이게 그 논쟁거리를 많이 남깁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역 해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수정 전 총리가 서울대 학생처장이었는데 그 학생처장이 가져온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받은 정보들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그냥 멍청해지고 여기서 학생이 각 학교 서로 고대 같은 반발이 심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직결하기 위해서 5월 17일 날 오후 6시 저녁에 몇 시더라? 이대에서 총학생회 모임을 한 번 더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고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대가 습격당했다는 거예요. 습격이 당해가지고 저는 부랴부랴 저희들은 학생회 나니까 모든 문건들 자료들 불태우고 챙겨가지고 급히 그 이동 작업 시작했죠. 그건 뭔가 예견됐던 게 있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5월 17일 밤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내려집니다. 노래지면서 모든 학교가 휴교를 당하고 이미 그때부터 고대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 학생들 내부에 뭐가 있냐면 휴교를 당할 경우에 비상계엄령이 확대되면서 휴교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문건들 내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자. 그런데 그 공포 분위기에 의해서 서울대도 고대도 어느 학교도 그리 안 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한 대가 전남대였습니다. 그게 5.18 시작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숨죽이고 어떻게 할까 보고 있을 때 강주의 전남대학에서 예정대로 시위를 한 겁니다. 200명인가 뭐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5월 18일 오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냥 치고 이러면서 온 학생들이 픽스에 대고 칼에 찔려고 하다 보니까 강주 시민들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노인들을 보고 있다가 말리죠. 나이 든 사람, 야, 군인은 너무 안 그러나? 말리다가 그 말리는 노인들을 그냥 총 개머리로 쭉 패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공포해서 처음에는 공포 분위기로 가다가 분노하기 시작하죠. 우리 애들, 내 맞는 게 우리 애들이 죽어가니까.
이게 그 강주 민주항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강주 민주항쟁은 그 실제로 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은 책에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항쟁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수습위원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다가 강조가 포위돼가 있는 상태 속에서 고립된 상태 속에서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지역 유지들 중심으로 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미군 8함대인가 7함대가 부산에 왔어요. 그 수습위원회 지역 유지들 기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미국을 갖다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평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미군이 왔으니까 이제 아마 전두환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아마 강제 포위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 무기 회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군들이 전두환이 군대 움직일 때 미군들 허락 없이 얻어집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미군 없이 허락 없이 움직이는 군대는 일부 소속 부대밖에 없습니다. 그 미군 관할에 있는 많은 부대들이 전시 작전권 들어봤죠. 우리나라의 군대의 작전권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느 군대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주 민주화운동의 그 소위 그 공수부대나 미국 군인들의 이게 민간 학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의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우리 중요 핵심 멤버는 알았지만 미국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공 이꼴 민주주의였으니까. 근데 이게 수습위원회가의 그런 그 기대참 미국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잘 아는 26일, 27일인가 그 헬기까지 동원한 그 진압작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반미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 대중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게 그걸. 전 세계에서 양치 고홈했지만 양치 고홈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강주를 계기로 미국 한계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분화 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점령이 일어나고 했던 게 그 강주 이후입니다. 미국도 그걸 알았든지 아마 그 미국 그걸 알았든지 강주 문제 숙소시를 의미에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사건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강주 그 당시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강주 쪽 소식을 듣고 고대 서울대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강주에서 올라온 유인물들을 갖다가 등사기를 밀어가지고 전두환 강주 살육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을 밀어가지고 그 청계물 그 용산 청가물시장에서 중간에 모여가지고 뿌려놓고 흩어지면서 뿌리고 나중에는 저기 그 성수동 공단지대에 가가지고 노래도 한번 부르고 또 흩어지면서 뿌리고 이런 작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잡혀가는데 그 뒤에 그 뒤에 제가 80년 말에 강주를 갔습니다. 강주를 가가지고 그 강주 민정동 당시에 그때가 들어갔던 사람들이 강주를 축소하려고 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자료 수집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때 모았던 자료들이 나중에 그 황석영 이름으로 시대를 아픔을 하면 그 책을 지었던 게 사실 황석영과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그 자료 수집은 물론 저도 아주 조그만 역할이지만 강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수집한 자료들을 갖다가 황석영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처리하다 저는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 강주에다가 제 후배, 제 아는 친구 이런 분들 통장을 주고 왔어요. 그걸로 돈 보내겠다고.
근데 올라와가지고 2, 3개월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 경찰 습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잡혀갔다. 통장이 나왔으니까 당신도 잠시 피해라. 근데 얘기 들으니까 통장이 제 통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황석영 본분이죠. 지금 세 번째 결혼, 지금 세 번째 분이지만, 작가 황석영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 그 당시는 이혼 전이니까 그 부인이죠. 부인의 통장, 두 개 통장에 나왔대요. 그래, 조사 과정에 또 연락 왔는데 괜찮다. 왜 괜찮으니까. 그 미국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그 사건 없는 걸 하라고 합니다. 광주 자체가 반미운동의 시발점이면 되니까 이걸 조사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반미의 바람이 더 커질까봐 미국 중앙정보부 전략소에서 아마 이걸 갖다가 무마하고 없는 걸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광주와 미국의 문제는 그래서 제가 미국 문제 집어넣었습니다. 한국 민주운동 과정에서 특히 대중들에게 특히 6.25 이후, 6.25 이후에는 방문이라는 분위기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거든요. 미국을 반대한 발견이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미국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광주 민주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민주운동 역사적 이 가운데 중요한 이해가 안 되는 광주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 실제로 12월까지는 그때부터 6.29까지는 실제로 모든 테마가 강조였습니다. 서울이 전국에서. 물론 처음에는 83년까지는 공포 세력이 83년 말부터 유화국민이라고 하는데 83년 말에 전두환이가 재직학생 복학 시키려거든요. 그때 그게 유화국민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전국 재직학생 복학대치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는 학생운동이 캠퍼스 패밀리주의가 유행할 때가 되고, 그때는 그 전에 민청년이 있었고, 민청년 의장은 서울대 출신의 김건태 선배가 맡고 있으니까, 복대위는 고대에서 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별 배분해 해가지고, 전국 복대위 의장을 맡았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결국 복학 거부였죠. 거부한 원인은, 첫째, 싸움 많이 했죠. 전체 재적 학생이 동원된 모임이니까 상당히 학생운동 알맹이 모임이죠. 그러면 우리만 복학할 수 없다. 공장 노동자, 해직 노동자, 해직 기자도 복제시켜라. 그럼 우리 들어가겠다. 우리 학생이라고 특별 대접 안 받겠다. 이게 저희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 안 들어지면서 3월 말에 복학 대책위원회 해체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복학했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그때 지금 국회의원 했던 유시민 선생인가? 유시민이가 서울대 7, 8 겁니다. 시민이가 제가 복학대치위원회 의장을 하고 서울대 7학번 이호재 씨가 저 동기인데 부의장을 하고 6인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유시민이가 운영위원회 중에 가장 핵심 멤버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읽은 성명서 제가 쓴 글들은 거의 유시민이가 쓴 글들입니다. 유시민이가 워낙 글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러면 우리는 하루 몇 시간 인간이 저는 30분 다 쓰더라고요. 근데 시민이도 보니까 한 학기 지나간 데 복학했고 많은 사람이 복학을 했더라고요. 저는 참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학을 했건 안 했건 복학 대책위원회 거부를 하면서 힘을 양쪽을 모으는 게 한쪽은 민청년 쪽으로 몰자, 또 한쪽은 동시에 갈라지면 일본은 민청년, 일본은 노동 현장 쪽으로 흩어지자.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민청년에 있으면서도 가면서도 동시에 복대위 의장하면서 생겨진 맹망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청년으로 가면서 동시에 현장운동 관련해 조직을 연결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남ны른 사건에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건데, 나중에 자료 사진들 아마 그 부분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자료 사진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하여튼 결국 강주와 6.29까지 강주와 미국의 문제는 우리 학생운동, 민주운동의 주 테마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문제가, 이거 다시 얘기하면 한국의 평화 통일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게 힘들다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는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미국 군대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 정도 개각천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미국 하나 악의 축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6.29로 실제로 하고 와서 6.29 이후는 그때 통일운동으로 벌어집니다. 6.29 이후에는 어쨌든 다시 그 당시 6.29 중심 세력은 학생과 제야 세력이지만 학생과 제야 세력이 정권 담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는 정당으로 가야 되고, 그 당시 저희들 제야 세력이 있는 부분들은 혁명을 꿈꿨지 사실 정치를 꿈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정치를 꿈꾸던, 물론 학생을 할 때부터 정치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었죠. 이 친구들은 그 당시 찍은 사진을 잘 남겨놓더라고요. 정치에 써먹으려고. 저희들은 저는 하여튼 그건 꿈은 안 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일에서 그러다 89년, 90년 되면서 전체 학생운동, 민주운동 역량이 평화통일운동으로 갔죠. 임수경 월북이 89년이죠. 그 전까지의 평화통일운동은 엄청 지지를 받았습니다. 옛날 사진 자료를 봐도 내가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평화통일 써가지고 티셔츠 써가지고 놓고 와가지고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미 민주화 제도적으로 활동을 해놨으니까 평화통일로 가자는 게 전체 민주운동 세력이고, 왜냐하면 평화통일만이 강주 민주운동의 완성이고 우리 민주운동의 완성을 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임수경 얼굴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많은 대중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아니고 실향민들, 이북오도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 이산가족들, 알게 모르게 성검들도 그 당시 학생운동과 제야운동, 통일운동과 제야운동에 돈이 많이 기금이 갑지했으니까 그 당시에 평화통일운동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틀어지느냐? 임수경 월북입니다. 임수경 월북은 아주 훌륭하고 헌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 남쪽의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의 발전에 방해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 그 당시 대중의 수준에서 한국판 메카시즘을 극복하지 못하다 그걸 갖다 그걸 힘들었던 거죠. 제가 심지어는 중국에 살면서 우연한 기회에 북쪽에 남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첫 마디가 그 사람은 뭐라 했냐면, 임수경은 왜 월북시켰냐? 너가 말하는 주체설에 하면 남쪽 대중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 남쪽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데, 임수경이가 월북하면서 우리 남쪽의 주체적 대중 역량이 발견되는 걸 갖다가 방해한 거 아니냐? 너가 혹시 잘못 생각 아니냐?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건국하기 이후에 스탈린이 전 세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소련을 위해서 단결하라 이러면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 희생시켰는데, 혹시 북조선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남쪽에 있는 통일대중운동 세력을 갖다가 억제한 거 아니냐?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북쪽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알고는 임수경은 월북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왔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뭐 환영해줘요. 이 정도로 이렇게 저는 내막을 모릅니다. 물론 그 친구, 내가 만난 그 양반 만나면 뭐 그걸 결정할 만한 핵심적인 친구는 아닐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그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에도 제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임수경 월북이 잘못된 것 같다. 뭐 지나고 났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 그 평화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이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운동이 다시 발전하기까지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시작됐죠. 그러다가 김영삼 초기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김영삼 심사에서 민족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그랬죠. 왜 미국보다 다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국으로도 기분 나쁜 그 심사였고 이인모 그 당시 그 이북에서 파견 종국기자 83 종국기자인 이인모 선생을 갖다가 월북시켜줬고 그때 그 통일원 장관이 그 뭐냐 한승종 교수인가 그런데 그냥 말 어쨌든 그 김영삼이가 원래 뭘 모르고 상당히 좀 사실은 좀 무식한 것이 가감하거든요. 옳다고 믿으면. 근데 그 무식이라고 힘든 게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진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결정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고 단순한 게 가장 올바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영삼이는 초기에 가감했죠. 그런데 그 미국 쪽에서는 동시에 그 북쪽에 대해서 엄청 억압이 심했죠. 그래서 북쪽에 그 당시 93년, 4년에 북을 갖다가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그 당시 한국에 있을 때 청와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너가 미국이 그 북쪽 치게 되면 그 내가 미리 좀 알려줄 수 없냐? 그래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당시 YS 청와대에 있던 놈이 하는 얘기가 형님, 미국이 전쟁하면 청와대도 뭐 6시간 전에 통보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중 얘기가. 미국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6시간 전에 한국에서 그냥 통보받다니. 이게 나랍니까, 사실? 한심해가지고, 그 통보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전쟁을 본 게 그 지미 카터 아닙니까? 잘 기억했지만. 지미 카터가 갑자기 미국을 날아가가지고, 북한을 가가지고, 그 대동강에서 그 김일성하고 배를 타고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에서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갖다가 결정하고 돌아오면서 미국 내에 그 북한 친한 여론이 들고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 민족의 불행 자체가 김일성 주석이 8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8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김영삼이가 결정에 실수하는 한 게 조문단 파견 여부가 있습니다. 북쪽에 조문단 파견하느냐 말아야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그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 김영삼 내 일부 통일론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정상회담 가자고 하는데 김영삼이 생각해보게 하면 3일을 기다렸고요. 고려한 거예요. 3일 고려하는 사이에 온갖 보수 매체들,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조중동 보수 매체 총동원돼 가지고 그 뭐 6.25 원흉을 갖다가 조문하니 말이 안 되죠. 여론을 갖다가 하면서 시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단을 놓친 거죠. 김영삼이가 정강한 석학한테 그전같이 했으면 바로 파견했으면 매체에 꼼짝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김영삼이 원래 기습작전을 하나 시켜도 갑자기 기습한 거 아닙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역시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지 돌격작전을 못한 게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 것 했으면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았을 거 같은데 맞아요. 이 양반이 별도 안 말하면 문제 받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생기면서 남북이 다시 냉전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꼽히게 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소위 6.15가
된 겁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그 민족 통일운동에 엄청나게 공헌한 분입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이 정주영 소대 몰고 북한 가자. 얼마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까? 실제로 북쪽 투자, 기업 투자, 한국 기업, 대부분 북쪽 투자자들이, 대기업들이 대개 보면 그 북쪽에 고향인 사람이 많습니다. 정주영도 그렇고, 사실 그 돈만삼 투자해가지고 고압그룹도 결국 붙어났지만 투자했었는데, 북쪽에 고향을 둔 기업가들은 투자해가지고 고향 쪽 투자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향 친척들이 먹고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확고한 철학을 가진 남북 그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을, 자기 철학을 가진 분들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도 두 분도 훌륭하시지만 남북 통일 문제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만큼 못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서해안의 실수를 위한 전투가 있을 때도 원주할 건 다 북쪽에 보낼 건 보냈습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 다음 노무현 시기에, 역시 뭔가 또 군사 충돌이 있어가지고 또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남북 문제를 제고한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뭐 먼저 있을 때, 그때 김대중 그때는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죠. 남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고한 철학을 갖다가 가지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냐.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 누굽니까? 누구지? 부시한테 그냥 디스맨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면서 남북 그 금강산 문제는 부분을 갖다가 추진했거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먼저 정하고 미국이 항의하면 설득하는 그건 뭐냐 하면 민족 남북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자기 철학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해도 저는 그 부분이 일도 갈등이 있을 때 한 중대하고 있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쉬운 게 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미국을 설득하면서도 동시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할 수 있거든요. 했다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설득했다면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관이 그립기도 합니다. 저는 94년 이후에 해외 중국에 살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내가 해외에 있으면서 조국을 살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봅니다. 제가 55년생이니까 이제 거의 60대 후반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해외에 살 수 있는 게 난 중국의 한중 문제에 가장 국적이 내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남북 평화 통일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남북 평화 통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참, 그 뒤에 그 사진들 보여주십시오. 먼저 이 광주 사진입니다. 요 프랭카드 전 작년에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 대표단이 광주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맨 그 끝에 있는 두 분이 광주 분들인데 한 분은 지금 그 당시 전남대 81학번으로서 그 당시 시위 수배 중에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서 잠시 피신을 내가 숨겨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이쪽에 있는 또 한 저보다 나이 좀 더 들어 보이는 끝에 분은 조봉은 씨라고 실제로 그 광주 민주운동 이후에 광주 자료 수집을 총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묘지 앞에 묘지차님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너무나 그 반가운 사람들이 저기에서 보고 싶어서 저기 포스터 제가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묘지 참배 사진 보십시오.
묘지 참배 사진으로. 여기 이거 네 분, 저 보고 세 분은 전부 광주 사람들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몇 달 살 때 그 전남대 71학번 최철 선배 집에 가서 몇 달 공짜로 살았는데, 그게 맨 끝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최철 선배는 어머니는 신자 고르키의 소설 어머니를 연상하듯이 광주 전운동권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윤남봉 선생의 묘를 왜 보여줬느냐. 윤남봉 선생은 해외에서 광주를 알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다. 그 광주 민주운동 기간 중 끝나고 숨어 있다가 그 사형당하고 우려해가지고 친구들이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그 수출 상품으로 그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면서도 받는 사람한테 컨테이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에 걸리니까 감청될까 봐가지고. 그래서 윤남봉 씨를 갖다가 그 화물선에 실어가지고 컨테이너 속에 넣었는데, 컨테이너 속에 화장실 간단한 오감 같은 거 넣었겠죠. 먹는 거 하고. 그 한 달 만에 가지고 한 달치를 넣었답니다. 근데 컨테이너 수령자가 뭐 여행을 가가지고 한 두 달 만인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그 껍데기만 그 해골만 나온 걸 달려가지고 미국에 사시면서 그 광주 민주운동 진상 알리기 하고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서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저는 윤남봉 씨를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존경하느냐? 저희 대학 동료들 가서 몇 명이 같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 간다는 것은 다 큰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피거든요. 현장을 떠난 거니까. 요 친구들 가운데 일부가 윤남봉 선배를 만나면서 한국에서보다 더 투사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윤남봉 선생님 미국 계셔도 결국 그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한 거고. 그래서 그 윤남봉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있는 사진은 아마 김남주 시인의 묘입니다. 여러분 인쇄 초보 나올 거예요. 김남주 선생과 저와 인연은 80년 서대문 구치소에서 제 옆방에서 같은 사동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동에 있으면서 운동할 때 맨날 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만나면서 그 당시 김남주 선배는 난민전의 전사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많은 영웅 주자 사건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남영동 대공문실이 바뀐 겁니다. 아까 동백님 사건 사진이 이미 지나갔죠. 이거 뭐 바로 지나가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남영동이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이 그 당시에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거기 같이 사진 찍은 유동우 씨라고 어느 돌멩이의 작가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노동자 쓴 글이 있는데 그 작가입니다. 한국 노동운동을 노동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유동호 선배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가장 노동하던 생활이 어려울 때 제 집에서 한 6개월을 같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형수하고 애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아주 깊은 인연.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창문 이게 고문실입니다. 아니, 창문 좁은 거 보여주세요. 건물 사진. 건물에 이 건물이 그 당시 대표적인 설계가 김수건이가 설계한 겁니다. 저건 창문 보이죠? 이게 탈출할까 봐가지고 머리도 안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73년도에 서울대 최종길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 6층에서 조사받다가 후신 자살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막기 위해서 창문 머리도 안 들어가게 창문들이 적습니다.
제가 이 계단은 남녀 들어올 때 이렇게 눈 감기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거는 이게 서울에 있는 그 모란공원인데, 그 전태일 여사가 맨 처음에 이 묘지에 묻히기 시작하면서 민주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씩 모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민주열사 희생자 모역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세 사람은 주로 모여가는데, 우리 저하고 민청년 의장을 하신 김건태 선배 묘하고, 이분은 유명한 분이고 일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김병건 박문석의 묘가 있는데, 사실 김병건 선배의 죽음이 가장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 진짜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아마 이범영의 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범영, 제가 가장 근태형이야 제가 모시고 있던 회장님이 그렇다 치고, 김병건 선배와 이범영 선배는 제가 캠퍼스는 달리하지만 제가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저하고 뜻이 맞고 제가 존경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사진들 있나요? 예. 여기 잠깐만 보아요. 여기 왼쪽이 전 총리 한명숙 총리고, 맨 끝쪽이 또 그 남편이 박성준 선생입니다. 왜 두 분을 왜 소개하고 싶냐 하면, 이 박성준 선생은 고아 출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월북을 해가지고 친척이 박성준 선생과 여동생을 키우고 있다가 그 가족들을 갖다가 한국판 메카시점 선풍소에서 친척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린 꼬마 남매를 갖다가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이 박성준 선생이 고아원에 있으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 한명숙 총리 남편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학을 하다 보면 자본론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자본론은 한국에 검세였습니다. 자본론을 갖다가 누구한테 빌려봤는데, 이 자본론을 빌려본 게 제가 돼가지고 통역단 사건에 얽혀가지고 10몇 년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 분단이 만든 냉년치가 만든 비극 중에 한 분. 물론 한명수 총리는 남편 지난 6개월 만에 감옥 가가지고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또 79년도에 감옥을 갔죠. 부부가 다 같이 감옥 생활합니다. 가운데 할머니 하나는 전 이대 총장 신일년 총장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때 아카데미 간사였죠. 신인영 선생은 지금도 아직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 당시 이대 총장이 다 그랬지만은. 근데 얘기 들으니까 남영동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고문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별로 그냥 고문도 안 받고 그냥 끝났다. 한명수 총리는 담이 커가지고 아마 고문을 안 돌려가지고 고문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2~3년 전에 강주 민주운동을 왜곡하는 사람 처단에 들어간 농성단에 제가 그 자리를 방문해가지고 약간의 점검을 좀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쪽은 군부위원분 있죠? 군부위원분과 그 당시 그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부부가 다 동북항일연구원 출신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함께 동북항일연구원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천례 흑룡강성 전 성장을 지냈습니다. 51년부터 87년까지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지냈고 그 중간에 5년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우리 조선인입니다. 조선족이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항해도 출신인데 11살 때부터 아버지 오빠가 다 동북항일연구원 참여했거든요.
아버지 오빠 따라가지고 11살도 참여해가지고 중국의 신화적 인물 중 하나입니다. 50년 된 이 합류에 대한 그 스토리가 경극으로 알려지고 중국에 유행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김일성 그걸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이 두 노인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기념 접시를 만들었다고 이 접시를 갖다가 김정일한테 전달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전달할 길이 없다고 연락을 받고 저하고 서른 의원하고 가가지고 그 전달된 사진입니다. 그 옆에 사진 한번 제일 마지막으로 옆에 그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수배중에 강주에서 있었을 때 활동할 때 수배될 때 저하고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7년 만에 만나가지고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조언을 했던 거 하나는 여자들이 있어서 어색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해서 하면 이거 형량 넘어가죠.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이걸로 끝냈습니다. 이게 사실 한 기절 한 문장 한 문장이 1시간을 강의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체 흐름만 이해를 하시는 선에서 하고 이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현장에 계셨던 선배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느끼는 게 강의가 항상 길어져요. 그만큼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만큼이 보인다고 그러죠. 아는 만큼이 진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은기 회장님께서 쭉 흩어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아는 지식이 되고 우리들이 깨닫는 그 귀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김병주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병주님께서 오디오 켜시고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베이징 협의회 김병주 자문위원입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네. 예, 우선 오늘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이 생생한 강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인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름 이제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책에서만 봤던 내용들을 당시 사진과 이렇게 역사 현장에 계셨던 분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카시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는 이 단어가 오늘 강의 핵심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4.19 혁명도 세계 최초의 이제 학생 주도의 운동이었다고 하셨고 한국에서 일어난 이 많은 민주화 운동들의 주역들을 보면 이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던 교수님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시국 선언도 하시고 양심 선언도 했는데 그리고 회장이 오늘 강의 중에 고대 1만 2천 명 학생 중에서 1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뭐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책을 보면서 이제 그게 이해가 가장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건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움직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회장님 강의의 핵심 단어인 이 메카시즘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 이해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이제 83년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대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나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배운 것들을 또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뭐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쫓기듯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오늘 이렇게 강의가 아니라 좀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한풀이를 하시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시간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한풀이를 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독일에 계신 박진희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박진희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시 네. 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진희께서는 예상대로 가슴이 먹먹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사건과 가장 뿌듯하셨던 사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후회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사건들은 제가 여러 번 잡혀 엄청난 이 남영동에 잡혀다가 조사받아봤고, 보안사, 기무사, 지금 기무사에도 잡혀 조사받고, 안기부 조사도 받아봤는데, 그 조사받을 때, 고문 받을 때, 묻는 초점은, 알고 싶은 초점은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건 뭘 안 했다 한다 했다까지 뒤집어 서 있는데, 걔들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동기들이 어디 갔느냐 이거. 그다음에 그 사건 속에 밝혀지지 않는 내 동기들을 갖다가 밝히는 이거 많은 조직 언더 조직들이니까.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고문받으면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밑에 그 당시에 그 의사 조직도 있고 직장인 조직이 있었는데, 의사 조직 가운데는 주로 고대 의대 서울대 의대가 중심이었는데, 어차피 그 고대 의대는 내 직계 조직이니까 내 후배들이 하는데, 서울대 조직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서울대. 근데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내 후배들이 같은 동기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자기 관할이 아닌데도 서울대 의대 출신의 한 개인이와는 기업한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그 친구를 잘못하는 겁니다.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직계인 고대 후배가 책임져야 되겠다. 의사 중에 한 명 희생이 돼야 된다면. 그래서 그 친구를 빼고 고대 직계 후배 의사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결혼까지도 제 승인을 받아 결혼한 친구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풀어가지고 남년동에 가서 며칠 조사를 받았죠. 풀어줬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친구 어머님과 그 부인에 의해 가지고 서원기는 그 집에 출입하면 안 되는 인물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관계가 어색해 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렇더라 해도 그 친구한테는 항상 미안한 것 같아. 안 부려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원 잡혀 들어갈 때 머릿속에 애웁니다.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 가는 도중에 눈을 감기고 차로 가는 게 한 30분 이상 갑니다. 약간 저기도 위치 숨겨자고. 실제 남영동 그 대공문실 위치도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당시 눈 감고 다니면 모르거든요. 가면서 이건 내가 아는 거, 이거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막 당하다 보면
공문 당하다 보면 실제로 그 나중에 그만 풀어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 처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데 공문 받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그 보람이 하는 점 아직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고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 민주주의도 절반 민주주의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절반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에 그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보다 더 급한 게 실제로 해방 후부터 계속되어 온 소위 그 일본 세력과 소위 일본 관료 세력과 그 후대들. 그다음에 결국 그 민족운동 세력. 이 민족운동 세력 그쪽에서 전부 다 그 메카시 선풍 반공전을 보는데 요게 반공주의 사상이 이제 끝나지 않나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많이 받고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정말 진심을 다한 그리고 열정을 다한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뿌듯해요. 정말 베이징부터 시작해서요. 상하이, 휴스턴, 중국, 국경,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제가 있는 호주, 탄자니아, 세바, 밴쿠버 정말 세계 많은 분들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열정은 지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폐 세력이나 우리 보수 세력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절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맺히는데요. 우리의 투쟁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향하고 우리의 조국을 위한 열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5월 16일 날 같은 줌으로 같은 파스워드 아이디로 우리 추모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여러분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너무나 모든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오늘